기억하시겠지만 전에 미국에서 테슬라의 모델 3랑 Y가 겨울철에 충전이 안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CATL 배터리 때문인 거고요. 그 CATL 거를 쓰게 될 경우에 겨울철에 충전이 되게 느려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 테스트 기준으로 영하 40도에서도 지금 충전될 수 있게끔 좀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안녕하세요. 이제 최근에 저희 회사명이 바뀌었고요. IM증권 그 서울금융센터의 그 이창환 영업부장이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배터리 인사이드 시대인 요즘 전기차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제가 붙인 말이고요. 이게 이제 뭐 뉴스화된 건 아닌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배터리에 대한 뭐 그런 경각심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K 배터리가 들어간 그 탑재된 전기차를 좀 선호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명명을 갖고요. 일단은 그 배터리 실명제 얘기를 우리 일단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제가 그래서 그 K 배터리 인사이드 시대라는 그 주제를 갖고선 얘기할 건데요. 전기차 화재가 좀 시끌벅적해서 뭐 전기차 포비아 얘기가 나오고, 제가 방송에서도 이제 전기차 포비아의 현상에 대해서 이제 그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일단 그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끌 수가 없는 거냐, 이건 아니고, 생각보다 여기 지금 그 경기도 소방 그 재난본부 공식 유튜브에 나온 자료를 이제 현대차에서 옮겨놨는데, 그 특별히 전기차 화재가 특별히 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최근에 그 세종 아파트 전기차 화재에서도 19분 만에 그 진압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도 확률이 내연기관차보다는 확실히 낮고요. 그 미국에서 자료도 이제 10만 건당 화재 빈도수를 보면은 내연기관차가 이제 전기차보다 3배 정도 높은 걸로 좀 나와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내연기관차가 좀 더 높은 걸로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전기차 화재의 어떤 그런 걱정 때문에 하이브리드라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옮겨가자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하이브리드랑 플러그 하이브리드는 구조적으로 C레이트가 더 높거든요. 더 높은 C레이트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화재 위험이 더 높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2023년도, 여기 보시면 23년도 전기차 화재가 72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뭐 36건 정도 그 다른 통에 이렇게 있는데, 이 72건의 허점이 뭐냐면 여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빼게 되면은 대략 10건 정도 돼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전기차 화재는 100% 뉴스가 납니다. 그 2018년부터 전기차 화재 판매가 이제 복귀 우리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서 매년 화재 건수에서 단 한 건이라도 그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뉴스가 안 된 건이 없어요. 그러면은 전기차 화재는 그해 뉴스 난 거 건 그거 세워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 실제 전기차 화재 난 거는 한 10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저 통계에 좀 허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전기차가 하이브리드보다 불이 더 잘 난다. 이게 반대 얘기고, 보통 그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화재 위험이 더 높은 거는 고 C레이트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는 C레이트 훨씬 높아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고요. 하여튼 이 통계에 허점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실제 그걸 가지고도 내연기관차를 비교했을 때 2023년도 화재 사고율이 내연기관차 0.016%, 전기차는 0.013%로 해서 내연기관차가 23% 높았다라는 그런 자료인데, 여기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 전기차 화재 사고율은 훨씬 더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기차 화재의 80%는 배터리 원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충돌이라든가 다른 요인 때문에 난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지나치게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지금 그 언론에 의해서 부풀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외 다른 어떤 나라도 전기차 화재에서 이렇게 당연히 우리 중요하지만은 이 정도까지 뭐 포비 현상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더 중국 같은 경우가 하루에 이제 전기차 화재가 7건에서 8건 정도 난다고 나와 통계가, 그게 2023년도 1분기 통계거든요. 하루에 8건 정도 나는 게 제일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2분기, 3분기, 4분기 발표를 안 했어요. 화재가 더 낮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루에 8건 나면 화재가 나게 되면은 화재가 더 많이 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중국의 전기차 보급 대수가 2,500만 대입니다. 전기차 보급 대수가 많기 때문에 화재 건수도 많아지는 건데, 그렇게 만 건당 한 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따지면.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보급 대수로 또 많은데,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또 특이한 건 뭐냐면, 화재가 생각보다 안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화재가 많이 나는 거는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경우가, 그 BYD 같은 경우가 그 하이브리드 갔을 때, 그러니까 LFP 배터리는
고시리에트 환경에서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파워뱅크라든가 ESS용으로 해서 0.5 시레이트, 낮은 시레이트에서 충전됐을 때 안정적으로 화재가 잘 날 확률이 낮은 건데, 이게 전기차로 갔을 때 충전 속도가 막 3 시레이트를 넘어가게 되면 그게 위험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낮은 시레이트에서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충전 속도가 느리겠죠. 충전 시간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그런데 블레이드 배터리가 그 하이브리드 가격 경우는 거기서 불이 잘 나는 그런 케이스고, 중국에서 생각보다 전기차 화재 그 확률이 낮은 이유가 이제 배터리가 LFP를 많이 쓰다 보니까 70% 정도 점유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시레이트 환경에서 적합하지 않은 LFP를 쓰다 보니까 출력이 낮은 모터를 주로 많이 씁니다. 150km 미만의 그 모터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도 그러면 그 배터리도 낮은 출력의 배터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능이 낮은 차들이 막 질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불이 덜 나는 거고, 거기에 품질 자체가 안 좋은 배터리가 들어간, 불량 배터리 들어간 거 같은 경우는 불이 막 나는 거고, 다 쓴 배터리를 막 그 조립해가지고 다시 새 것처럼 만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불량 배터리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문제되지만, 2,500만 대의 전기차가 있는 중국조차도 지금 그 화재에 대해서까지 이렇게까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 50만 대 정도 지금 전기차 보급됐는데 좀 과도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문제된 그 배터리가 그 전기차가 벤츠 EQ인데, 여기 들어간 게 파라시스 NCM 811 배터리 파우치 형태입니다. 이게 문제가 그 2021년도에도 중국에서 베이징 그 자동차 그룹에서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된 전기차 일부가 그 자료 보시면 안전상 일부로 리콜을 했다라는 게 있고요. 이 리콜 대상 규모가 3만 대가 넘습니다. 3만 1,963대가 대상이어서 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된 차종 두 종에 대해서 3만 대 넘게 지금 리콜이 됐던 것이고, 그 이유가 그 화재 위험이었어요. 화재 위험 때문에 이미 리콜이 발생했고, 이걸 파라시스가 인정해서 비용을 전량 다 부담했다. 이런 사례가 이미 있는 그 배터리를 벤츠가 탑재를 한 것이고요. 또 이제 이번에 벤츠가 이미 EQ2에 대해서 리콜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고객들한테 이제 그 고객 통지문을 발송을 했는데, 이미 지난해 5월 달에 미국에서도 리콜 명령이 떨어진 차입니다. 이거 너무 늦장 대응한 거예요. 기껏 팔아놓고선 뒤늦게 지금 고객들한테 통지를 했고, 그거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화재가 난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 7일 날 미국 도로안전교통국 주요 외신 따르면은 벤츠 EQ 전기차는 지난해 5월 현지에서 리콜 명령을 받았다라고 뉴스가 되어 있죠. 여기 그 고전화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이제 BMS죠. BMS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조사 결과 그 BMS 오류 경고가 운전자에게 뜨지 않는 잠재적 문제가 발견됐다. 이것 때문에 이제 리콜 명령이 내려졌는데, 벤츠가 한국 고객들한테 리콜 그 통지문을 발송한 게 지난달 그 7월 달이었거죠. 훨씬 지난. 사실 이러고 나서 자박이 리콜을 했지만은 이거 좀 일찍 했으면 이런 화재 사건도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했기 때문에 벤츠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 CATL 배터리 NCM 811을 쓴다고 홍보를 하다가 실제적으로는 결국에는 전량 다 그 파라시스 배터리 썼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오토기어에서 벤츠 EQ에 들어간 파라시스 배터리의 BMS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EQS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EQ2랑 EQS가 다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갔거든요. 2022년식 그 BSA를 분석을 한 건데, 그 화재 확산 지연 설계가 거의 적용이 잘 안 됐다는 것이고, 이 냉각수가 그 BSA를 외부로 이렇게 두르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게 세게 되면 이게 폭발하는 겁니다. 지금 EQE랑 같은 차량의 같은 BSA를 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EQ 화재 영상을 보면은 갑자기 하이가 뻥 터지잖아요. 그 터지는 게 이 부분이 터진 겁니다. 이 부분이. 유일하게 그 과전류 방지 솔루션 요 하나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화재 밖으로 누출되는 현상. 이 그런 설계가 된 것이고, 같은 내용으로 여기 그 CATL 그 NCM 812 요 BSA 설계도 지금 그 일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화재 확산 지연 기초 설계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빈약하다,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측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빈약하다는 거고, 요게 이제 그 현대기아차의 그 eGMP 신형입니다. 그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신형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화재 확산 지연 설계가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라시스 배터리 보면은 요거 하나가 10kg짜리거든요. 10kg짜리 10개 들어가서 이게 100kg 그 와트시가 되는데, EQE 같은 경우는 2.5 그 kWh로 쪼개져 있어요, 모듈이. 현대기아차의 그 eGMP의 모듈 4개가 이제 파라시스는 1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모듈에서 불이 나게 되면은 10kWh가 타는 건데, eGMP에서는 그 모듈 2개씩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2개만 타고 나머지 거기서 화재를 막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화재 지연 확산 지연 설계가 상당히 잘 돼 있다라는 것이고 신형에서 더 잘 돼 있다고 그러고 이전도 잘 돼 있었지만은 지금 신형에서 훨씬 더 잘 돼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현대기아차가 지금 굉장히 이번 화재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자치하는 이유가 뭐 K베이터를 쓴 것도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그 BMS 설계가 좀 상당히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보셔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배터리 실명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뭐 이제 법안도 발의가 되고 지금 어디 배터리를 쓰는지, 그러니까 그 전기차만 보는 게 아니라 전기차 브랜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기차 브랜드 안에 뭐 K 배터리인지 뭐 중국 배터리인지 그럼 K 배터리에서도 뭐 SK온인지 뭐 SDI인지 엔솔일 것인지에 대해서 배터리가 다 공개가 되는 그런 배터리 실명제가 불목상을 타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혁신당의 허은하 의원도 그 배터리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촉구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그 배터리 실명제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그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버티다가 지금 정부의 압력을 못 이겼는지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대 번호 기준으로 해서 엔솔 건지 CATL 건지 도요타 건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뭐 비아디 얘기 있어요. 비아디 거는 이번에 국내에서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중고 매물 뭐 소비자 우려 잠재 의혹 이렇게 얘기 있는데 이것도 좀 오해가 있는 게 지금 그 벤츠 EQ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이 막 쏟아졌기 때문에 중고 가격 폭락하고 하는 맞아요. 맞는데 최근에 이제 6월 달까지만 해도요. 전기차 중고차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었습니다. 좋은 차 뭐 EV6라든가 EV3라든가 이제 배터리 좋은 배터리를 장착한 그런 전기차들은 오히려 이제 수요가 늘어가지고 딜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전기차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벤츠 EQE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가격 벤츠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는데 전기차 그 중고차 가격을 잘 보시면은 그거랑 비슷하게 내연기관차 중고 가격이 떨어졌어요. 비교하시면은 전기차 뭐 현대기아차 쪽에 뭐 1에서 2% 정도 지난달에 비해서 올해 이번 달에 중고차 가격 떨어진 것도 있는데 대체로 내연기관차도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마치 이제 그 전기차 중고 가격이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연기관차도 같이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 연도별로 지금은 이제 전기차는 사실 그게 필요 없는데 어쨌든 연도별로 키로수별로 그 가격들이 먹여지거든요. 연식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런 식으로 먹여지는데 거기서 잘 고르면은 i5 택시 같은 경우에 뭐 30만 킬로 뭐 탔어도 BMS가 97% 유지되고 뭐 이런 경우도 뭐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그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성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보시면은 싼 가격에 좋은 전기차를 살 수 있으니까 연식보다도 배터리 상태를 잘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합뉴스에서 나온 표 중에 보면은 그 배터리 제조사별 전기차 차종 그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LG 에너지솔루션, CATL, SK온, 삼성 SDI, 파라시스, 비아디, 파라소닉, 플래닛에너지, 도요타에 주로 들어간 건데 그래서 현대기아차랑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이제 엔솔이랑 SK온이 걸 주로 많이 쓰죠. 지금 보면 아우디라든가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기아차가 SK온을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SK온 거 많이 쓰고 벤츠 그 EQA랑 EQB에 SK온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시기에는 CATL께 들어가고 23년도부터는 23년도, 24년도 모델에는 SK온께 좀 들어가고요. 같은 벤츠라도 벤츠 EQA, EQB라도 배터리가 좀 다른 것이고 삼성 SDI와 BMW의 관계는 뭐 단단하니까 주로 이제 BMW가 삼성 SDI 거를 주로 다 쓰고 또 아우디에서도 이제 이트론 모델에 주로 이제 삼성 SDI께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랑 일부 좀 들어가는데 CATL께 들어가는 게 현대차에서는 코나 그리고 기아에서는 레이 EV랑 니로 EV 일부 들어가고 벤츠가 이제 그 CATL 걸 많이 씁니다. 상당히 많이 쓰고 폴스타도 지금은 다 CATL 거 써요. 이 폴스타 뒤에서 얘기를 좀 할 건데 테슬라도 지금 CATL과 LG 엔솔, 파라소닉 이거 세 개를 같이 쓰고 토레스가 KGM 모빌리티는 다 비아디 걸 다 씁니다. 토요타 뭐 일본 거 좀 쓰는 거고요. 그래서 대략 현재 지금 출시된 전기차 차종의 그 K 배터리가 전체 65%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계 29%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K배터리의 점유율이 높으니까 화재도 당연히 K배터리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중국에서는 중국이 더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고 117개 차종이고 이거 다 세어보니까 이 중에서 77개 차종이 K배터리를 사용했고 65.81% 점유율 그리고 여기 보시면 35개 차종이 중국 배터리 사용됐고 29.91이니까 30% 정도 가까이 점유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재 않은 건 일본 배터리. 그리고 이제 K배터리 점유율 중에서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K배터리를 84%에 쓰고 있고요. 수입차는 54% 정도 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주로 K배터리를 많이 쓰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국내 완성차 3곳, 그러니까 KG 모빌리티까지 국내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33개 차종 중에서 좀 아이오닉 시리즈랑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내 이전 모델은 그 SK용께 쓰지만은 그 23년도 모델에는 이제 시에테크 쓰고, 그리고 SK온을 주로 써요. 여기 기아 같은 경우는 33개 차종 중에서 28개 차종 K배터리 쓰고, 그리고 점유율은 8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입차 7군데, 이거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렉서스, BMW,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폴스타까지 해가지고 7개 중에 53개 차종 중에서 29개 차종이 K배터리를 쓰고, 그래서 K배터리 점유율은 54.71% 정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국 배터리를 60% 이상 쓰는 기업들은 이제 뭐 벤츠랑 KG 모빌리티, 폴스타, 스텔란티스인데, KG 모빌리티랑 폴스타는 100% 현재 중국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25년부터 폴스타가 국내 배터리를 K배터리를 쓴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앞으로는 이제 그 전기차 사실 때 그 전기차 브랜드가 보실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 살 때 옛날에 뭐 인텔 인사이드 이런 거 보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그 엔비디아도 이제 거기 다 붙어 있고, 노트북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인텔이라든가 어떤 브랜드를 쓰는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럴 거고, CATL도 그런 브랜드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CATL 인사이드 이런 것처럼 이제 배터리, 이제 그 전기차도 K배터리 인사이드 시대가 이제 앞으로 이제 올 거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실명법도 지금 발의가 좀 대표 발의가 됐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김건희 의원이 그 전기차 배터리 실명법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했고, 여기에 지금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을 전기차 등록 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게 이제 핵심 그 골자 내용이고요. 기사를 잘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배터리 품질과 안정성에 대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게 전기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배터리도 선택의 요인이 된다. 어떤 배터리가 정확히 들어가는지에서 기재를 하는 것들이, 이게 뭐 단순히 제조사만 들은 게 아니라 뭐 NCM 뭐 81이나 NCM 뭐 9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배터리 모델명까지 다 있거든요. 그 배터리 모델명만 알아도 우리 그 안에 이제 양극재가 얼마 몇 퍼센트 들어있고,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실리콘 긍정이 얼마 들어있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안에 원가의 40%가 배터리인데 우리가 배터리 정보를 저렇게 모르고서 전기를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배터리 실명법도 발의가 됐다. 앞으로 아마 소비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배터리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배터리 실명제는 바로 이제 그 소비자의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을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전기차의 브랜드만 보는 게 아니라 배터리의 실명을 다 공개하는 거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 그리고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뇌관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게, 그동안은 이제 전기차 사는 데 있어서 이게 중국 배터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서 그냥 어려인조 다 같은 배터리인 줄 알고 샀는데, 이런 관심이 생기면 같은 배터리라도 중국 배터리와 그 K배터리 간에 예를 들면 같은 NCM811이라도 성능 차이가 어떻게 난다는 것들도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2부에서 좀 자세히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이런 지금 어떤 배터리가 탑재된 데 대해서 공개가 될 경우에는 이런 전기차의 주도권이 그 완성차에서 배터리 기업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자동차 업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협상력이 배터리 기업들 넘어가는 것 때문에 자꾸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결국에 다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에서의 아까 배터리의 원가가 40%에 달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그 배터리가 결국엔 전기차의 수명이라든가 주행거리, 충전 속도, 성능을 다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배터리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구매 시에 중요한 핵심 요소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게 조금 관가된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배터리 실명기를 도입하게 되면은 저 전기차의 브랜드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 그리고 어떤 배터리 들어가는지 다 살펴보셔야 되고, 그다음 당연히 전기차 구매 그 시장에 있어서 배터리 제조사들의 이제 영향력이라든지 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K배터리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 CATL 배터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목이 이제 K배터리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CATL NCM 배터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엔솔이 CATL의 그 NCM 배터리에 대해서 어떻게 811로 추정이 되는데, 특허 소송 한 4건 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 한 군데서도 양극재 중국 롱바이 이제 양극재 1위 업체에서도 지금 특허 소송 중에 있거든요. K배터리에 비해서 중국 배터리가 되게 떨어지는데 그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쫓아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엔솔의 그 특허를 뭐 거의 1000건 가까이 지금 침해하거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무분별하게 지금 특허 침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건데, 일단은 배터리 실명제가 급물살 타는 만큼, 뭐 예를 들면 NCM811이라 치면은 중국 거냐, KTL 거냐, 뭐 SK온 거냐,
뭐 연소권냐에서 어떤 성능 차이가 나는지를 좀 우리가 알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르쉐 마칸 EV가 시애틀 엔시엔 811을 장착을 했거든요. 요거는 그 내일 그 텔레그램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인데, 이건 지금 그때 당시 포르쉐 마칸 EV와 아이오닉 5N을 비교한 거고, 요걸 통해서 시애틀 엔시엔 811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칸 EV와 그 아이오닉 5N에 대해서 사양을 비교를 했고, 현재 아이오닉 5N은 SK온의 NCM 9이 들어가고요. 마칸 EV에는 시애틀 NCM 811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시애틀 NCM 811 들어간 이유가 출시가 늦었어요. 원래 2년 전에는 나왔어야 될 차였는데 이게 늦어지면서 한 5년 전에는 저게 최신이었단 말이죠. NCM 811이. 근데 이제 좀 철진한 그런 그 배터리를 장착을 하게 됐고, 이게 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양을 더 넣게 해서 무게가 더 많이 나갑니다. 이 공차 중량이 2330kg고 아이오닉 5N은 2200kg죠. 벌써 여기서 130kg가 차이가 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해서 마칸 EV와 아이오닉 5N을 사용을 봤을 때 CATL의 그 NCM 811이 고시레트에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을 많이 넣어야 됐던 거예요. 그 출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100kg를 넣었어요. 배터리 용량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거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르쉐 차의 장점이 내연기관에서는 공차 중량이 가벼우면서도 또 출력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마카이브에는 굉장히 뚱뚱한 차량이 나왔어요. 차가 더 무겁고, 그런 차량이 i5보다 지금 전비도 안 좋고 그리고 내구성도 떨어지는 그런 차가 나와서 상당히 지금 너무 무거운 차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CATL 같은 경우에 그 CATL NCM 811이 이 스펙을 보면 충전 온도의 범위가 0도에서 45도입니다. 영하에서 충전이 안 돼요. 엔솔과 SK온의 NCM 811이 충전 온도 영하 10도에서 20도에서도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온에서만 충전 성능을 보증을 한다는 겁니다. NCM 그 CATL NCM 811이. 그리고 CATL NCM 811은 4만에서 5만 킬로 그 주행 시에 SOC가 81% 정도였고, 그 SK온의 그 NCM 811 배터리는 4만에서 5만 킬로 주행했을 때 SOC가 99.5% 이상 나왔습니다. 열화에서 좀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CATL의 NCM 811이 SOC 열화 속도에서 굉장히 이게 빠르다는 거죠. 그 사이클이 그 대략 1800 사이클 정도고,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환경, 이 환경에서는 1800 사이클 정도 했을 때 이제 SOC가 80%까지 떨어진 거고, 좀 더 과학화 환경에서는 그 80%까지 SOC가 떨어지는 지점이 1250 사이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 SOC가 80% 지점은 그 엔솔과 SK온 NCM 811은 2000 사이클 이상이라는 겁니다. 훨씬 지금 사이클이 높죠. 수명이 더 높은 거예요. 이게 사실 거의 LFP보다 못한 사이클입니다. 지금 CATL LFP보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NCM 배터리가 LFP보다 성능이 좋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CAT 여기 보시면 CATL의 그 NCM 811이 낮은 시리트에서도 수명이 매우 낮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NCM 성능이 LFP 못하다고 그런 근거 자료를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거 텔레그램은 내일이지만은 요 내용이 그 웨이슈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거를 영상 텍스트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가져온 거고, 그리고 이전에 그 CATL NCM 811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그 GAC라는 그 중국 전기차 업체에서 이걸 테스트를 했다가 그 아이온 S에서 화재가 막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다 그 이후로 CATL NCM 811을 더 이상 채택을 하지 않고 그걸 쓰는 지금 중국차가 없어요. 요게 지금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었냐면은 양극재 순도 문제도 있었고, 특히 이제 분리막. 지금 오늘 엔솔이 분리막을 알아서 특허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이 분리막에서의 기술력 차이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코나이브에 분리 났던 게 결국 V막, 상해 은척거 쓰면서 분리막에서 그 찢어지면서 안에 내부 합섬이 된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정확히 결론 안 났습니다. 추정을 하는 거지. 이런 그 배터리의 화재 그런 그 양극재 순열하다가 분리막이 배터리 화재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수명에서도 영향을 주는 거죠. 양극재 순도가 떨어지게 되면 화재가 나지 않더라도 수명이 더 떨어지는 건데, CATL NCM 811은 K배터리 NCM 811에 대해서 보다 양극재 순도도 떨어지고 분리막 기술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수명이 더 짧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쪽에서도 마칸 EV의 회생제동은 0.4G밖에 나오지 않다는 거는, 보통 아이오닉 5N의 그 회생제동 같은 경우가 0.6G까지 나오고요. 내부적으로 0.8G까지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 회생제동 있으면 주행거리가 훨씬 더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0.4G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CATL 배터리 때문인 거예요. 마칸 EV가 차량이 그렇게 좋지 않고 겨울철 충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전에 미국에서 테슬라의 모델 3랑 Y가 겨울철에 충전이 안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CATL 배터리 때문인 거고요. 그 LFP 배터리 때문이고,
SK온이라든가 LG 엔솔 같은 경우는 겨울철 충전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테슬라의 그 모델 3, 모델 Y라든가 그리고 중국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충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JEV 같은 경우에 LFP 그 배터리 장착을 했거든요. 그 CATL 거를 쓰게 될 경우에 겨울철에 충전이 되게 느려요. 하세요리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 테스트 기준으로 영하 40도에서도 지금 충전될 수 있게끔 좀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이제 현대차에 납품한 모든 배터리 포함해서 모든 부품은 영하 40도에서 일주일간 넘게 버터에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겨울철 충전 얘기하는데 영하 15도 넘어가면 내연기관차도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NCM 811의 어떤 문제는 양극도의 순도와 분리막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 이 화재 사건 이후로 지금 그 GA사는 CATL로부터 더 이상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수차 안 쓴 거로 해외 기업들이 쓰는 거예요. 지금 폴스타가 이번에 출시되거든요. 폴스타 4가 출시되는데 이번에 좀 의아한 게 이게 유럽 모델이 CATL NCM 811을 쓰는데 국내에는 지금 여기 언론 보도에 보면 한국경제에서 나온 내용 보면은 NCM 523을 쓴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판매 시작가가 6,690만 원으로 해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승부수를 던졌다고 하는데, 아마도 배터리를 싼 거 써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들고, 지금 유럽 모델과 국내 모델이 다르다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월부터 인도되는 초기 물량이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건데, 여기에는 원래 NCM 811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폴스타 관계자 한 얘기가 최근 화제 이슈가 됐던 CATL NCM 811이 아닌 NC의 523으로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됐다라고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폴스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게 맞겠죠. 근데 이런 모델은 NCM 811이란 말이에요. 다르다는 얘기. 그러면 또 싼 배터리를 썼다는 얘기고, NC의 523이면 이 가격이 좀 비싸죠, 너무. 지금 훨씬 완전 구형을 썼는데 이게 이걸 쓰고선 그리고 이걸 100kg를 넣었다는 것들은 굉장히 차가 좀 무거울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다만 이제 폴스타가 25년 하반기에선 부산에서 이제 위치한 르노코리아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부산에서 생산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K배터리가 국내산 배터리로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아마도 중국 배터리 쓴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커버를 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고, 내년부터 생산되는 이제 뭐 국내 생산되는 차에 대해서는 K배터리 쓰겠다고 하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건데, 폴스타 4는 개인적으로 구매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NCM 523 들어갔잖아요. CATL NCM 523 들어간 것들은 차가 비싸다고 생각해요. 성능이 안 좋은 배터리가 들어간 걸 싸게 되는 거고, 이번에 벤츠에서 차종별로 배터리를 공개를 쭉 했는데, 벤츠 EQA랑 EQB를 보면은 그러니까 2022년부터는 CATL NCM 811이 들어갔고, 그리고 23년도, 24년도 모델에는 SK온 NCM 811이 들어갔거든요. 여기 그래서 거기 제가 중고차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모델별로 검색하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재원이 나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그 여기 보시면 22년도죠. 벤큐 EQA 주행거리가 303km 나오고 공차 중량은 1185km 나오고요. 23년도 모델은 SK온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378km가 주행거리 나오고 공차 중량 1965km, 그리고 EQA 같은 경우에 24년도 모델은 여기 토크가 좀 바뀌었어요. 좀 올라갔는데 376km가 나오고 용량이 줄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좀 줄은 만큼 줄어든 것 같은데 공차 중량이 1985km인데, 일단은 보면은 23년도, 24년도 모델이 주행거리가 더 길거든요. 선대희 소장님 차가 이거래요. 여기 EQA라고 해서 CATL 들어가는데 분이 지인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탄 23년도 모델부터는 SK온에 들어갔는데, 실제 충전을 하게 되면은 그 24년도 모델은 지금 주행거리가 500km가 넘고 본인께 지금 360에서 70km 정도 나온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자료가 이게 어쩌면 CATL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도, 24년도 모델은 이제 SK온께 들어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23년도랑 24년도 모델이 더 주행거리는 길긴 한데, 지금 실제 필드에서 SK온 배터리를 장착을 한 벤츠 EQA에 충전했을 때는 주행거리 500km 이상 나온다고 나오고, CATL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CATL에 비해서 SK온께 주행거리가 더 높다라고 비교표를 가지고 왔지만은, 실질적으로는 SK온 NCM 811이 한 500km 정도, 그리고 CATL의 그 NCM 811은 이제 100% 풀충전 시 한 360km 정도 주행거리가 나오는 걸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어쨌든 같은 NCM 811에도 주행거리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인데, 일단 요거는 그래서 그 정보가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기준을 했는데 실제는 여행은 더 다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K배터리 3사가 BMS 특허에서는 압도적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이제 한중일 10개사의 특허를 비교했는데, 여기 13,500건의 특허 중에서 배터리 국내 배터리 3사가 55%를 차지를 했고,
그리고 엔솔의 특허가 5,000건이 넘어요. 5,475건이고 중국 배터리 5개사보다 더 많습니다. 합산. 그러니까 국내 배터리 업계가 이 BMS 특허는 지금 압도적이고 그 중에서도 엔솔이 더 가장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배터리 상위 탑10에 들어가는 한중일 배터리 기업들의 특허 수를 비교했을 때 지금 국내 배터리 3사가 55%이고 여기서 10개사 전체의 40%가 엔솔 거라는 거예요. 훨씬 크죠. 배터리 3사의 전체 74%가 여기서 엔솔 거라는 거니까 지금 엔솔이 사실상 특허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다. 그래서 이 배터리 BMS 특허를 앞서 있는 엔솔이 여기 소프트웨어까지 좀 판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을 하겠다고 오늘 뉴스가 나왔고, 단순하게 이제 완성차가 이제 그 BSA 설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배터리 업체 자체가 관련 특허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 기술을 완성차 업체랑 협업을 해서 전세를 주는 것이고, BMS 같은 경우는 주행과 충전뿐만 아니라 주차 중에서도 배터리 셀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해서 최적의 조건으로 배터리 유지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전류와 전압, 온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충전 중 전압 강화, 비성정정 태화 및 방전, 특전 셀 용량 편차 등의 특이사항을 사전에 감지하도록 하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서 이제 배터리 이상이 있으면 이제 바로 통보하겠다고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대기아차를 공개를 하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엔솔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 특허에서는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엔솔 배터리 들어간 차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완성차 기업들에 가서는 화재 방지 관련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2019년대 코로나 EV가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런 데이터가 축적되다 보니까 이 관련 신기술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파우치가 좀 어쨌든 엔솔은 주력인데 여기 그 배터리 구성 단위 주위에 그 열 관리 띠를 둘러서 모듈과 팩을 구성하는 기술을 이미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기술들 여기 보시면은 각형에 대해서도 이제 엔솔이 앞으로 생산을 할 건데 27년 3월부터 이제 3분기부터 이제 생산 예정인데, 여기서도 안전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 원통형 4680 그 시리즈에서도 그 배터리 내부 폭발 에너지를 외부로 빠르게 배출하는 디렉셔널 밴딩이라는 기술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폼팩터별로 제 엔솔 같은 경우는 그 화재 방지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지금 6월 초에 반도체 기업의 그 ADI랑 그 배터리 안정성과 충전 속도 향상을 위한 이제 기술 강화 협력을 좀 맺었고, 앞으로 2년 동안 이제 고성능 배터리 관리 칩의 공급이라든가 그 정밀한 그 배터리 온도 측정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고, SDI 같은 경우도 화재가 발생 우려될 경우에는 회로를 하면서 전류 공급이 안 되도록 하는 그 단락 차단 장치와라든가 예로 확산 차단제를 적용하고 있고, 현대기아차 보시면 퓨즈라 그래요. 그 두 개 모듈별로 이렇게 퓨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꺼비 같은 생각하면은 전기 확산되면은 이렇게 딱 끊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터리 모듈이 구성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엔솔 같은 경우에 그 라미네이트 방식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식빵에 잼 바르듯이 한 겹 앞에 쌓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분리막과 분리막이 양극재, 음극재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라미네이트 방식이 끝에 부분에서 합선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지그재그로 G폴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원천적으로 좀 봉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재 위험이 양극재, 음극재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재가 덜 날 수밖에 없고, 배터리 충방전 시 발생하는 가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원소 배합을 조정하는 그 복합 도핑 기술도 상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SK온과 상대적으로 좀 분리 덜 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셀투팩 같은 경우가 사실은 되게 화재에 취약한 기술인데,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 셀투팩을 쓰는 이유가 결국에는 에너지 밀도를 올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을 더 올리기 위한 거거든요. 같은 안에다가 그 셀투팩 기술에도 그 방호제를 삽입해가지고 내부의 격실 구조를 만드는 그 열 전이 억제 기술도 이제 SK온은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아까 그 EGMP 신형 EGMP 보여드렸죠. 그래서 다양한 그 화재 예방 기술이 적용이 된 상태고, 이제는 SK온 배터리가 아까 G폴딩 방식으로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일단은 열폭주를 그 양극재랑 음극재를 완벽하게 이제 분리하면서 열폭주를 방지를 일단하고, 모듈 간에 일정 전류가 넘어가게 되면은 끊어지도록 그 퓨즈를 설계했거든요. 이렇게 모듈을 보호하고, 또 이제 합성슬 포함 복합 소재를 통해서 포장재가 녹아내려도 셀과 모듈과 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내화 시트를 이제 EV 난 이후에는 모든 차례에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밴딩 가스 밸브를 적용해서 이제 내부에서 가스 압이 높아져가지고 그 최상층 커버를 압력을 밀어 올릴 경우에는 딱 밴드가 열리면서 가스가 다 배출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여서 굉장히 다양하게 한 5단계에 걸쳐서 화재 예방 기술 적용해
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K배터리를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심하고 전기차 사셔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월 20일 어제 나온 뉴스죠.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100% 충전해도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가 전기차 배터리를 100% 충전한다고 해서 100% 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 가지 안전마진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앞에 충전된 용량이 실제로 100%는 아니다라고 봐서 그 안정성이 검증된 내에서 배터리 충전 용량이 산정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소비자가 완충을 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에는 그 추가 충전 가능 용량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채워도 실제로 더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있지만 이게 안전마진이라는 것이고, 운전자가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충전량은 총 3가지의 안전마진이 반영된 결과라는 거예요. 보통 배터리의 주요 화재 원인은 보시면 뭐 제조 결함도 있겠지만 외부 충돌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배터리에 이게 단락이 일어나게 되면서 화재가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은 안전 설계에서는 3가지를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일단 안전이 검증된 용량, 전체 용량이 있고, 그리고 내구 성능 마진이 있고요. 그 밑에 실제 사용 용량은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충전 그 제어기에 전류를 제어하고 BMS에서 실시간 모니터하기 위해서 충전을 중단을 시켜버리고, 물리적으로도 회로를 끊어버리는 강제 스위치 그 차단 기능도 있다는 거고요.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은, 일단은 배터리 제조사에서 설정하는 안전 마진이 있어요. 마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출력을 275mAh까지 충전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적게 충전할 수 일단 설계를 하는 거죠. 완성차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다시 또 그 사용 가능 용량을 마진을 또 남겨두는 거예요. 여기서 2차 안전 마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충전하는 거에 비해서 그 계기판에 보여지는 충전 양은 더 적다는 거고요. BMS 자체에서도 그 사용 가능 용량을 재산정하는 리밸런싱 과정에서 일부 용량이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실제 더 사용할 수 있어도 BMS에서 이만큼 제외시켜버리기 때문에 실제 내가 아무리 100% 충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3가지의 그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100% 충전하셔도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시에서 90% 충전 얘기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지금 과학적 근거도 없고 아무런 그 근거가 없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거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 전기차 충전 90%만 해야 된다 이거 얘기한 분은 말씀을 다 걸으십시오.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충분히 우리 배터리 3사 현대기아차에서도 충분히 이런 배터리 화재 관련된 데에서 기술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성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화재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은 니켈 함량이 높아질수록 화재 위험이 더 높거든요. 근데 그걸 잘 제어할 수 있는 게 기술인 거고, 그거를 따라해서 잘 제어 안 돼서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시애틀 NCM81 중국에서 막 GA의 차 막 터지거든요. 단순히 화재가 아니라 뻥뻥 열폭주로 뻥뻥 터져버려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능 자체에서도 떨어진다는 거죠. 충전이라든가 주행거리라든가. 그러니까 같은 NCM81인데 같은 그 벤츠 EQ에서도 시애틀 NCM81보다 SK온 NCM81 들어간 게 주행거리가 월등히 차이가 나더라. 그럼 150km 이상 차이가 나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실제 그 차주에 의해서 얘기가 나온 거니까.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그 공매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무차입 공매도,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에서도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그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까지 설명을 좀 드렸었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한 10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정보가 많았다. 거기에 대해 쇼커버의 가능성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이 이제 8월 2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그 AI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사이클의 피크아웃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제 인지해야 된다는 얘기에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인 이제 엔비디아가 좀 하락한 이유도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3, 4% 정도 하락이 나왔고, 그러면서 반도체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2차 전지 쪽에서 보면 대형주들 에코프로비, LG 엔소이랑 오늘 삼성 SDI도 급등 나왔죠. 6%, 7%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 에코프로비가 장중 5% 정도 올랐었고, 포스코 퓨처엠도 장중에 한 5% 정도 올랐지만 막판에 좀 상승폭을 줄였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도 그때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공매도 잔고가 많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두 종목이 공매도 잔고 많았죠. 에코프로 H&D도 많았지만, 그리고 나노신소재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제 그 SKC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금형도 일부 있었지만은 주로 이제 엔솔과 포스코 퓨처엠이 많았는데 그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그 종목이 오늘 당장 상승폭이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쇼커버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무차익 공매도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얘기가 제가 전에 이제 그 기관이 공매도를 차입하는데 그 차입에 대한 목적을 앞으로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했었고, 공매도 그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어제 금감원이 공매도 내부 통제 및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요 뉴스가 이제 그 뭐 파이낸셜 뉴스뿐만 아니라 몇 군데서 나왔는데 기사를 읽어볼게요. 그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법인 투자자들이 적용돼 조직 그 내부 통제 및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지침을 배포를 했고요. 무차익 공매도 등 불법 행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공매도 내부 통제 및 기관 내 그 잔고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국내에서 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투자자가 그 대상이라는 거죠. 올해 4분기까지 해당 시스템 구축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하는 게 금감원 방침이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이제 이게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전산 통계 체제입니다. 그 거래 양태의 다양한 사람 그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하게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화된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것이고, 표로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내부 그 주요 통제 내용을 보면은 공매도 전반 그 통제 부서 및 그 감사 부서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 업무 규칙, 그래서 주문 전 법정 타당성 점검 및 거래 승인 제도, 승인 절차를 도입을 해야 되고, 법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부 통제 정기 점검하고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들은 내부 통제의 주요 내용이 있고요. 시스템 쪽으로는 잔고 기반 통제 환경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식별 매도 가는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수동을 하면 안 돼요. 그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고요.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를 통제를 해야 됩니다. 매도 가능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 차단을 시켜야 돼요. 법인 투자자가 스스로 이걸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고, 잔고를 인위 조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을 하고요. 추가적 잔고 변경 시 상급자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유출한 겁니다. 강력하게 지금 조치가 지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매도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공매도 업무 수행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대차 거래 정보 및 순보유 잔고 관리 등의 업무 규칙을 마련하고, 공매도 고유 번호를 발급해야 됩니다. 공매도 내부 통제 절차 관련 내규를 그 스탁증권에 확인 후 주문 리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잔고 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도 제공을 한 건 뭐냐면은, 기관 투자자가 원칙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매도 가능 물량을 전산 관리 시스템에서 내년에 3월달에 이제 공매도 시행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중앙 차단 시스템과 이제 체계를 맞추도록 해야 되고, 보유한 모든 주식 종목별로 쓴 보유 잔고, 차입 잔고,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토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도 가능 잔고 수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대차 전담 부서 등의 경고 알림 보내고 물량을 보충하도록 강제로 해야 되는 거고요. 매도 가능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은 실시간으로 차단해버려야 됩니다. 중앙 차단 시스템, 필요로 하는 그 자료를 산출해서 보고할 수 있는 체계. 내가 이제 점검했거니 그 자료 내놓으라 하면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의 사항은 이제 법인별 상황만큼 최적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이드를 줬으니까 그 법인에 맞춰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적화 작업은 가능한 것이고, 다양한 이해관계 의견을 반영해서 신규 규제에 대해 수용성을 높이게 하면서 신속하게 구축을 유도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매도 하고 싶으면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 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 구축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공매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공매도 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더. 요거는 이제 별도 내용인데,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적발된 불법 공매도 타겟 종목이 LG 디스플레이랑 포스코홀딩스 되었다는 얘기고요. 지난해 6월달에 이제 불법 공매도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받은 그 외국 금융투자업계의 타겟 종목이 여기 그 일본 다이아그룹이랑 그 영국 소재 계열사가 불법 공매도한 게 바로 LG 디스플레이랑 포스코홀딩스였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이 상정한 133호 안건을 보면은 여기 그 뭐 안다 자산운용,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다이아 캐피탈 마켓 유럽, 그 A1 자산운용, 아스트라 자산운용 많이 이용하죠. 아울 자산운용, 그리고 개인 투자자 문 씨가 공매도 순잔고 보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재를 그 벌금을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고, 다이아 캐피탈 마켓 유럽에서 그 DCM이거든요. 얘가 이제 2019년 8월부터 9월 17일까지 LG 디스플레이 공매도 보고 의무를 위반했고,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로 또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A1 운영 같은 경우에는 캔집스랑 강세바이오텍은 불법 공매도
지금 적발이 됐고요. 아스트라 자산운용도 이스페타시스랑 네피스, TCK, 고영, YG엔터, 아나페스, 하나머티리얼즈 쌍용차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서 이게 단순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좀 예전에 반도체 쪽에 진짜 공매도 많았어요. 엔터주도 공매도 진짜 많았고 그런 것들 이런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거고요. 아우운영은 2019년도 8월달에 신성통장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보고 의무를 어겼고 개인 투자자 문신은 토텍과 한국전력기술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했다는 거죠. 드러나는 게 사실 빙산의 일각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문제가 이제 거래소에서 불법 공매도로 봐주기를 하다가 적발됐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8월 9일자 뉴스인데요. 11년 만에 금감원이 종합 검사를 했는데 결과 그 미보고 그 주식거래소에서 이제 수십 명이 발견이 되기도 했고 불법 공매도 혐의 거래를 좀 이미 축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 그 예비 심사 결과를 제때 홍보하지 않은 사례도 상당히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한국거래소도 뭐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래소가 공매도 위반 혐의 거래를 임의로 축소에 충겨줬다는 얘기 보도예요. 이게 지금 아이뉴스 24에서 나온 건데 거래소가 이제 2016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일부 거래에 대해 그 관계 법규와 시장감시위원회 지시 없이 임의로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좀 그 감사 결과가 나왔고 2016년 3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위반 일수가 1일이면서 매도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그 거래 그리고 5억 원 초과 거래 중 위반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서 거래를 응대했다는 게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이건 별로 위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16년 10월부터 2021년 9월 기간 중 증권사 감리 결과 자본심법 위반 혐의를 알면서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미통보 건수만 총 21건이었다는 거라서 한국거래소가 사실 이런 불법 공매도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일부 좀 봐주기가 있었다라는 것도 적발했다는 거예요. 감사 결과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줄어들겠죠. 국민의 윤한홍 그 의원이 불법 공매도 처벌 제재 강화 입법 법안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대폭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 공매도 한시 금지 해제 전 전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은 여기 불법 공매도 부당 이득에 따라 징역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제 관련 법안을 이제 입법을 지금 추진했고 대표 발의를 했고요. 11명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서명을 일단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불법 공매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처벌 규정을 통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무기라든가 제도 같은 것들이 변화가 되면서 이게 점점 공매도 세력들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굉장히 많은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내년 3월 말 이전까지 이제 그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차익 공매도를 완전 차단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 상환 기간을 제한하고 기관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간의 거래 조건을 통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이제 법제화 한다는 거고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상향과 부당 이득에 따른 징역 가중 처벌을 도입하는 등 형사처벌 제재 강화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병행하겠다라고 이제 유란호 의원은 밝히고 있어서 시스템과 더불어서 이런 입법도 강화된다 앞으로. 이제 처벌이 강화되게 되면은 쉽게 공매도를 칠 수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무차익 공매도가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주제로 좀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공매도에서 관심 갖는 이유가 2차 전지 쪽에서 뭐 특히 터지 이런 것들이 결국 다 공매도 때문이었고 또 그거 반대로 또 물론 이제 실적의 하락도 있지만 주가가 눌리는 것도 공매도가 또 많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제가 아직 카운트를 좀 추가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아까 10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가 3.7조로 거의 4조까지 안 돼 3.7조에 육박을 한 상태고 지금도 3조 이상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자금들이 아직도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이 효과가 일어나게 되면은 상당히 2차 전지에서도 그 대형주들도 총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외국 금융투자사들이 이제 금융위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과징금을 지금 매기는데 지금 굉장히 그 취소 소송을 막 불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막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소송 낸 건들이 지금 5건 정도 있고요. 시타델, 요게 유명하죠? 대한토지신탁, ESK 자산운용, BNP 파리바 증권인가, BNP 파리바, 요런 데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소송건이 보면은 최근이 많습니다. 취소 소송건들이 금융위와 그 증권선물위원회 쪽에 지금 제시한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이 여기 보면 이거 종료를 됐고요. 진행 중인 게 이만큼인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고 한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서 결과는 이제 그 금융위에서 승소를 했고요. 신용공여 제한 위반했고 상장사 같은 뭐 회계처리 위반해서 그 진행 중이고 요게 이제 아까 여기 말씀드린 데들 이게 지금 진행 중인데 시타델은 그 초단차 알고리즘으로 인한 그 매매가 제대된 거잖아요. 요거 있고 요 세 건은 불법 공매도예요. 요 세 건은 적발된 것들인데
이것도 지금 나 못 내겠다 버티면서 소송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재를 해도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막 소송 불사하기 시간을 오래 걸거든요. 어쨌든 우리 시스템도 마련하고 법안도 마련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 그런 불법 공매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겠지만은 설사 있었을 때도 이런 소송전에서도 좀 대처를 잘 해야 된다라고 듣고요. 규정이 명확하고 하다 보면 시스템 명확하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 공매도 줄어들고 이런 소송전까지도 가는 일들은 줄어들겠죠. 공매도 세력들은 끝까지 버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외국계 금융 투자사들이 금융 제재 불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미 시장 전해액과 리튬염 쇼테지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이제 전기차 화재 건이라든가 KBS 인사이드라든가 공매도에서 말씀드렸는데 업황 얘기를 다시 안 했으니까 증권사 리포트들이 보면은 셀이라든가 배터리 셀, 양극재, 아니 동박조 이 정도 위주로 거의 나와 분리막이라든가. 근데 보면은 배터리의 4대 소재 중에 하나가 전해액인데 전해액 관련된 리포트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NKM이 IR을 하면서 NDR을 하면서 증권사 코멘트가 나오긴 했지만은 LH투자증권에서 NKM에 대한 리포트가 한 건 있고요. 동아기업에 대해서 한 건 정도 있고 거의 없어요. 전액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너무 섹터 리포트도 없고 그래서 전액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가져왔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IRA법에 의한 FOC 규정 때문에 지금 북미 시장에서 전액과 전액에 들어가는 소재인 리튬이 굉장히 쇼테지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 거고요. 배터리 성능의 핵심 소재가 바로 전액이고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가운데 분리막이 있고 사실 이거보다 더 얇아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전액인데 이 전액의 원료가 용매, 전해질염 그리고 이제 첨가제가 있거든요. 용매 같은 경우에는 FOC 규정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전해질염과 첨가제는 2년 연장이 됐는데 이게 지금 용매라든가 첨가제 쪽은 우리가 많이 조달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해질염이 지금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같은 구성요소 이렇게 되어 있고 전액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양극재가 심장이면은 전액은 사람 몸에 비유하면 혈액으로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이온이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게 전액이 하니까 배터리 원가의 9% 정도이지만 이 전액이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양극재와 더불어서 조성 소재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만들 때 가장 먼저 결정되는 게 전액이에요. 그리고 전액의 이온 전도도는 충전 속도라든가 그리고 사용 온도 범위, 안정성을 결정하는 배터리의 성능을 중요하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할 때 최종 단계에서 전액의 레시피를 조절해가지고 성능을 이제 끌어올리거든요. 미국의 IRA법상에 있어서 한국전액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FOC 규정 때문에 중국이 거의 90% 정도 차이하는 이런 전액을 앞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이제 국내 업체들이 그걸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유리한 것이고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지금 전액을 생산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원재료 소싱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더 문제가 이제 전액 같은 경우가 지금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분말이랑 액상 타입이 있는데 지금 액상 타입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너무 짧기 때문에 배터리 공장 근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배터리 공장 근처에 전액 기업들이 공장을 쓰고 있고 전액은 과거에 50리터짜리 탱크 작은 탱크에 썼지만 지금은 양이 쓰는 양이 많다 보니까 2만 리터 들어가는 큰 탱크로 납품하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아요. 보통 3개월 아주 길어 최대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랑 가까운 곳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네시라든가 이런 쪽에 기업들이 공장을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콘콜 내용들을 보면은 양극재도 그렇고 SKC가 라든가 롯데에너지 워터라든가 동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양극재 다른 비롯한 그런 소재 업체들은 캐펙스 투자를 좀 조정하고 있거든요. 검토 또는 실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중국화가 가장 심각한 소재다 보니까 지금 엔캠을 중심으로 해서 덕산테코피아, 솔브리홀딩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캐파 증설에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현재 상태로는 일단은 북미 시장에서 전액뿐만 아니라 그런 리튬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쇼테지 상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업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전액에 들어가는 첨가제랑 용매는 어쩌저런 국내 업체들 최대한 조달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리튬 자체는 수급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후속밖에 없어요. 이거 실제 생산하는 기업이. 그리고 이제 그나마 물량도 많지 않은 상태고 대부분 이제 TNC라든가 DFD라든가 이런 중국 기업이라든가 일본에서 모리타라든가 스텔라 같은 기업들에서 리튬을 주로 거의 사다 쓰거든요. 거의 중국에다 사다 쓰는 상황이고 이런 리튬염도 지금 사실 액상과 파우더 액상도 있지만은 파우더 상태로 주로 쓰다가 최근 액상으로도 많이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대부분 파우더 상태로 아마 생산해서 이제 운송해가지고 이제 수출이 될 것 같고
미국 현지에서 쓰는 것들은 액상 형태로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파우더 같은 경우는 수명이라든가 운반 부분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 액상은 몇 가지 공정이 생략되면서 가격 측면에서 훨씬 쌉니다. 다만 액상이기 때문에 운반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출 형태로는 액상으로는 어려워요. 운반비 문제라든가 그리고 고려했을 때 액상이나 파우더는 예를 들어 액상은 북미에서 생산을 하고 파우더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형태가 되고 유럽에서는 생산이 어렵다고 보면 돼요. 이건 다 리튬 얘기를 하는 거고요. SCM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각종 규제 검사라든가 이게 유독 물질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틴치가 그 폴란드 공장에서 전액이라든가 리튬을 생산해가지고 IR법을 우회할 수 있다는 얘기 있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간이라든가 이제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한 것보다 원가 경쟁이 없어요. 전액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지금 그 엔캠이 증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그 리튬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거의 다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재가 되게 핵심이거든요. 엔캠이 그러니까 엔캠 IR제를 특성 따온 겁니다. 그 핵심 원재료를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앙탐정 소재와의 합작법인 EDL을 통해서 지금 그 새만금에다가 이제 그 리튬 그 LAPF6 생산을 계획하고 있고요. 25년 4분기에 리튬 공장 양산이 시작되는데 일단은 25년 5월 달에 5천 톤, 그 25년 연말에 2만 톤, 26년도에 5만 톤 목표를 하고 있고 이 5만 톤 캐파가 끝나게 되면 추가 5만 톤 더 계획을 하고 가지고 있고 또 이제 26년 4월 4분기에 북미의 리튬 공장을 오픈해서 뭐 캐파 목표는 3만 톤입니다. 국내에 5만 톤, 북미에 3만 톤에 8만 톤 캐파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추가로 5만 톤 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엔캠이 중앙탐정 소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DL 지분을 이제 중앙탐정 소재랑 반반씩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중앙탐정 소재가 엔캠으로부터 돈을 벌면은 엔캠으로부터 EDL 지분을 사들이고 그러면서 지분 100%를 만들고요. 대신 엔캠이 중앙탐정 소재 지분 확대는 형태로 해가지고 수직 계약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엔캠 자료고요. 그래서 엔캠이 리튬을 내재화를 하고 있는데 그 리튬을 내재화를 하는 이유가 전액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전액을 어떻게 조성할 거에 대해서는 배터리 업체가 다 정해주거든요. 그거를 믹싱만 하는 형태로 지금 전액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위상이 높지가 않은데 영업이익률을 올리려고 하면은 그 이 리튬, LFP6 이 리튬을 내재화를 해야만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고 이를 하게 되면 보통 3에서 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새만금에다가 리튬 공장을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합작법인을 통해서 짓고 있고, 일단 뭐 5만 톤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파우더 형태로 형성이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엔캠 내재화 물량이니까 엔캠 캐파를 봤을 때는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생산되는 족족 다 엔캠으로 들어가서 다 매출을 잡히는 라고 볼 수 있겠고 핵심 원재료가 내재화가 돼야지만 그 아래법에 대응하고 원가격이 높일 수 있는 것이고 북미 수요량에 비해서 새만금이랑 북미까지 합쳐가지고보다 이게 모자라요. 탈중국의 수요 대응해가지고 캐파 증설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거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 엔캠이 리튬을 내재화하는 데는 이 물량은 결국에는 다 엔캠으로 들어가서 매출로 다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그 엔캠 같은 경우가 그 캐팍스 지금 계획이 26년도에 북미에서만 65만 톤입니다. 26년도 연간 전체 미국, 뭐 캐나다, 뭐 유럽, 중국, 국내까지 합쳐서 162만 톤인데 162만 톤 중에서 65만 톤이 북미 캐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덕산테코피아가 지금 북미 테네시주에 그 6만 톤 캐파를 짓는데 이게 설계 자체가 라인이라든가 배관 설비가 다 이미 12만 톤을 기준으로 해서 설비가 들어간 거라서 이게 믹싱 장비 200억만 투자를 하게 되면은 8개월 이내에 이제 6만 톤 다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만 톤 계획이고 6만 톤은 센트럴 글라스랑 계약이 됐죠. 덕산테코피아는 추가 6만 톤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배터리뿐만 아니라 해외 배터리 포함해가지고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고 이거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북미 시장에 이제 전액이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계획색으로는 향후 20만 톤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지금 북미에 있는 그 공장이 그 부지가 20만 톤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설비 자체는 12만 톤까지 했기 때문에 12만 톤 기준으로 보시고 솔브리 홀딩스가 북미에서 8만 5천 톤 캐파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현재 5천 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기업도 8만 8천 톤인데 뭐 15만 ton 얘기도 있었습니다. 동아기업도. 그래서 이건 좀 부분 문제인데 동아기업 IR을 좀 현재 잘 안 하는 상태고 솔브리 홀딩스도 IR에서 소극적이라서 IR을 그래도 독수하는 기업이 엔캠이랑 덕성테크피아니까 이 정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주로 이제 엔솔과 SK온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 업체로 들어가고요. 향후에 이제 뭐 파라손이라든가 이제 다른 이제 기업들로도 조금씩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고 세계 대륙 4개국에 8개 공장, 총 80만 톤 정도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중국 상공장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헝가리 공장도 완공이 돼서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하면서 고객사를 확보를 지금 하고 있어서
글로벌 탑6 중에서 4개 업체에 지금 엔캠 공급을 하고 있고 연내 5개 업체 진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5개 업체 얘기 나온 게 SDI 쪽 얘기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 유럽 진출형을 보면은 아까 주 고객 엔솔이랑 SK온인데 삼성 SDI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거 엔캠 자료입니다. 이거는 25년 4분기에 이제 SDI 쪽에 지금 납품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업계 얘기로는 뭐 일부 작은 물량이 SDI 쪽에 우리 한 4분기 정도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엔캠 쪽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얘기 좀 들어보니까 유럽 쪽은 지금 이런 신생 업체들이 좀 고전을 하고 있어서 뭐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SDI가 신규 국사로 지금 앞으로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은 국내 배터리 3사로 다 납품하게 되고 지금 CATL 쪽에도 엔캠 좀 들어가거든요. 앞에 보시면 탑6 중에서 4개 업체 공급 중인데 연내 5개 업체 진입 완료로 하는 목표를 한다는 게 이게 SDI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엔캠이 실적 발표하면서 IR 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IR 자료에 상당 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대표적인 장표만 몇 개 가져왔고요. 전액 쪽에서의 투자 포인트 핵심은 그전에는 북미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전액 점유율 거의 9% 가까이 유지를 했는데 올해부터 그 FOAC 규정에 의해서 중국 업체들 쓸 수 없거든요. 안 그러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니까. 게다가 AMPC 같은 경우도 AMPC 보조금을 이제 전액이라든가 분리막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도 같이 되는데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에 전액은 그 증설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요.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ROIC가 높아요. 또 게다가 투자금 회수도 빠르기 때문에 당장엔 북미에서 소요도 많고 그리고 중국 업체 대체를 하려고 하면 이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빨리 증설하라고 맞박이 오르고 배터리사에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소재 업체들이 캐펙스 조절을 하느라고 좀 쉬어가는 반면에 전액 기업들은 급한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쇼테지가 나는 곳에서의 섹터는 주가 흐름이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예전에 그 MSCC 쇼테지 날 때 사마콘데에서 삼성전 주가 엄청 갔어요. 특히 사마콘데에서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MSCC 쇼테지 그 무라타에서 MSCC 공장 전장 쪽으로 전환하면서 쇼테지 증설 안 하면서 전화 버려가지고 IT 쪽에서 쇼테지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영업이익률이 폭증해가지고 주가만 가는 것처럼 쇼테지가 나는 쪽에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2차전지라든가 전해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군에서 쇼테지가 나는 쪽에서는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도 잘 가거든요. 쇼테지가 나는 쪽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데 전액이 지금 북미 시장에서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전액도 좋지만 그 전액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죠. 리튬은 더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보면은 여기 관련된 기업들을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전액 기업이 뭐 얼마 없고 뭐 이런 리튬 관련 기업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기업들 찾는 데는 뭐 무리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K배터리라든가 그 국내 이제 현대기아차가 그만큼 설계를 잘하기 때문에 불이 나더라도 어떻게 그 화재 지연을 하고 또 불을 끌 수 있는지 이게 더 핵심인 거니까 안심하게 타시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타시게 되면은 생활이 좀 바뀝니다. VTL 기능 이런 걸 통해서 전자기기 것도 마음 쓸 수 있고 VTL 기능 있으면 안에서 차 안에서 되는데 그 안에서도 뭐 고데기로도 머리도 말고 드라이더 막 다 그래요.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공매도 관련돼서도 앞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더 하기 어려운 환경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많이 눌려있던 2차전지 대형주들도 쇼커버가 들어오게 되면은 업황과 상관없이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수 있겠고 양극재 기업들은 3분기까지도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업황 회복하는 건 내년이 되겠지만은 그거 상관없이 주가 반등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은 공매도와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성장이 더 나오는 소재가 쇼테지가 나오는 섹터도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전액 쪽이니까 전액 쪽도 적극적으로 공부해 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